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최대로 폭등했다. 거기에 따른 부동산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2.3% 상승해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4월 한 달 동안이에요. 이 한 달 동안의 소비자 물가가 2.3% 상승했다는 거고, 이게 뭐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 상승치가 아닙니다. 단 한 달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밑에 써 있죠. 착황부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들을 다 토탈을 해보니까 그리고 농산물은 13.1% 상승했고, 특히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하죠. 파 270% 상승을 했다. 엄청납니다. 파 같은 경우. 뭐 양파도 많이 올랐고, 배추도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뭐 사과, 배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농산물 가격 중에서 파만 올라가지고는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품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품목들을 전체를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낸 것이 소비자 물가 2.3%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 속보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집세가 1.2% 상승했고, 밑에 보시면은 전세는 1.6% 상승, 월세는 0.7% 상승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안에서는 집값의 상승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는데, 집값이 있습니다. 집 매매 가격 자체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원물가 중에서 집 거래 비용, 거래 가격 자체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른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서 잠을 자는 동안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볼 겁니다. 짜장면도 볼 거고, 여러 가지 보리밥도 볼 거고, 콩나물도 볼 거예요. 그리고 파도 볼 거고, 대파도 볼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났죠. 부동산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고 잠잘 때까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시면은 이거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기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 거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좀 특이해요. 양파라든가 파, 농산물 있죠. 그리고 집세, 전세 이런 것들은 당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서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작황부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름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당장에 올라가지만, 부동산 가격은 좀 다릅니다. 아파트 가격은요, 후행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들이 좀 차이 나요. 여러분들이 의식주 중에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그 영향들이 바로 나타나죠. 그리고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속보가 떨어졌어.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은 바로 차익 매물 나오죠. 이익을 바로 실현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기업이 올라간다. 이것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중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증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은 미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은 뭡니까? 항상 후행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왜 손해보는 사람이 없냐 그러면은 정답지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체계적인 점도 있고 비체계적인 점도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답지를 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정답지가 뭡니까? 입지죠, 입지.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입지가, 이 땅 한 평이 어떻게 됐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65일 중에 부동산 투자는 단 5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5분.
그런데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365일 중에 단 5분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5분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동산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게으른지 단 5분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노예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은 눕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부동산은 까놓고 투자하는 거다. 정답지 보고 투자하는 거다. 아파트가 뭐냐? 내가 정답지를 박아놓고 100점짜리 이거는 정답지를 박았는데 왜 100점을 못 받냐 이거죠. 문제 다 나와 있는데, 기출 문제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 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은 후행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후행이 2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3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차별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도 아파트 가격, 집값이라든가 주택 가격, 그리고 땅값은 저는 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화량의 증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왜 못 따라갑니까? 후행을 하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을 한다. 우리가 뭐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 어제 미국이 폭락했어 그러면은 장이 열리기 전에 동시효과에 이미 다 폭락해 있어요. 왜? 실시간도 다 반영을 하니까 최소한. 아니면은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특이합니다. 정답지를 다 받아놓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늦어요. M2를 보세요. M2가 여기 있죠. 파란색 선이 M2인데 주택 가격은 항상 M2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주택 가격이 M2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가격이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파트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렇게 비싼데 누가 사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근본적으로 소득에 따른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소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자산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계속 돈을 벌어서 그 아파트를, 더 좋은 아파트로 갑니까? 아니죠. 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보태서 그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소득의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은. 근데 많이 착각을 하죠. 우리가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이란 것들은 계속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짜장면만 먹어. 내가 짜장면을 한 달 동안 짜장면을 안 먹었을 때는 이 짜장면의 가치는 엄청나게 크죠. 왜? 내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한 달 동안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짜장면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보세요. 이 효용이라는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나중에 지겨워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지겹죠? 이 지겹다는 게 뭡니까? 효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가치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가치가 떨어지고 내가 가지지 않은 더 좋은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더 좋은 입지 아파트는 거기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예, 그쪽의 효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용은 계속 떨어진다. 이것이 뭡니까? 경제학에서, 네, 미시경제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손에 잡힌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네, 나랑 같이 사는 여자, 나랑 같이 사는 남자는 뭐 가치가 지금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뭐 싸우고 하면 지겹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더 좋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은 또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같이 있어야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경우입니다. 제가 뭐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한 10커플 중에 한 2커플 정도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커플이 있고 뭐 한 2커플 정도는 10팀 중에요. 10커플 중에 한 2커플 정도는 3커플 정도는
그냥 이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커플도 있고, 나머지 한 절반 이하의 커플들은 마지못해 사는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물건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효용은 떨어진다. 그것이 바로 한계 효용의 법칙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부동산은, 아파트는 정답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이 2010년부터 2012년도, 2013년 초반까지 이 기간입니다. 여기 있죠.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초반까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2012년도부터 13년도 초반까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면 역전세난이 났습니다. 강남에. 역전세난. 뭐 반토막 나는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역전세난이 났고, 그러면 이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갭투자죠.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내 돈이 없어도 됐습니다. 네, 오히려 돈을 받고 이 아파트를,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압구정 현대 같은 거 8억이 있습니다. 8억. 예, 압구정 현대가 아편 뭐 지금 32평이 칠게요. 32평이 32평이 8억 정도였다. 뭐 전세가는 6억, 2억밖에 차 안 나고, 막 2억에서 한 3억 정도, 뭐 그 입지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2008년도부터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 요 사이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돈 풀기를 한 겁니다. 무자막지하게 풀었습니다. 전 국가가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화폐 가치가 절단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절단이 나는 시기였다.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 이 상황이 있죠. 요 상황. 네, 요 상황이 최저점을 찍은 저점, 바텀을 찍은 시기가, 금리는 또 최저예요. 금리 최저. 역사상 금리가 최저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어. 금리는 최저점을 찍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 만약에 유튜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유튜브에서 아마 퇴출됐을 겁니다. 미친 소리 한다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합니다. 정답지를 보고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정답지를 보고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 2013년도는 어떻게 돼요? 물가가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화폐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 금리가 최저치를 찍고 물가가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가 똥값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연히 아파트를 사야 되죠. 누구냐 전화가 왔더니. 아파트를 사야 되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정답지를 보고도 안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왜? 99%의 사람들은 왜?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단 5분만, 365일 중에 단 5분만 생각해도 이 정답지를 알 수가 있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서로 못 팔아서 난리라니까. 아파트를 서로 못 팔아서. 압구정 현대 8억에 못 팔아서 32평을 지금 32평 넘었죠. 30억이 다 넘어갔습니다. 뭐 35억, 36억. 근데 8억에도 못 팔아고 난리를 친다니까. 제 방송 들으라니까. 말을 안 들어. 아시겠습니까? 예, 그건 정말 신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형태가, 특히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정답지 받아 놓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재미난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어떻게 됐냐? 이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40대는 44%가 무주택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보시면은 45%가 무주택자고 55%가 유주택자입니다. 그만큼 무주택자 비율이 높아요. 왜 무주택자 비율이 높습니까?
정답지를 그래 보고 있는데도. 참,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468만 원에 자산 4억이라고 하죠. 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40대가 44%의 40대가 무주택자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가 있죠. 주거 관련 대출 비용인데, 유주택자를 보시면은 대출이 평균 1억 1천만 원이에요. 네, 싸게 사놨겠죠, 다. 근데 무주택자를 보시면은 대출이 비슷합니다. 8천만 원, 2,400. 근데 대출 평균 월 상환액이 75만 원이에요. 그래, 이쪽은 75만 원이고 한쪽은 47만 원, 59만 원.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한 16만 원에서 한 한 7만 원 정도, 28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16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자산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났죠. 유주택자가 있는 사람과 무주택자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40대, 대한민국 40대 보시면 위에. 이렇죠. 평균 보시면은 주거 자산 보세요. 주택이 있는 사람 비율이 56%.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44%.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고 그 돈을 버는 돈을 가지고 이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365일 중에 단 5분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론이라는 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저도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네, 자꾸 이렇게 막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지금 흥분을 하네요. 그리고 이 무주택자들이 이제 40대가 향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더리움 450만 원 또 사상초에 찍었고, 여기 다 올빵하는 거예요. 뭐 대출도 되지 않을 뿐더러,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실감을 가상화폐라는 이 화폐죠. 가상적인 화폐를 투자를 해서 뭔가 채우려고 한다. 이것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알트코인, 묻지마 투자, 지금 뭐 40대들이 30대, 20대부터 40대들까지 지금 이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이렇게 막 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요것만 딱 얘기하고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가 있기 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사회가 있기 전에 경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네, 그 경제가 먼저 생기게 된 이유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고 거래를 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 생산, 소비, 교환, 거래라는 욕구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울타리가 바로 세워진 게 바로 사회가 태동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감자를 캐고 누구는 옥수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옥수수와 감자는 어떻습니까? 교환하면 되죠, 서로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나 교환하자. 나 옥수수하고도 1대1로 교환했으니까 감자 하나랑 하고 스마트폰 같이 교환하자.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 네, 삼성의 뭐 스마트폰 뭐 4G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감자 하나에 교환을 하겠습니까? 교환을 안 하죠. 이 물물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얻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물물 교환을 통해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감자 하나 가지고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감자 한 100개 줄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자 100개 받고 스마트폰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자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강남에 뭐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자 100개 줄 테니까 너 한강변에 있는 연구조망 그 뷰 좋은 거 그거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겠습니까? 이게 뭐 스마트폰도 아니고. 안 준다는 거죠. 그럼 너 한 10만 개 들고 와. 감자를 10만 개 들고 와. 그러면 내가 바꿔줄게. 자, 여기서 또 이제 감자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항상 자산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물물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가치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자와 지금 뭐 아파트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옥수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가 간에도 서로 물물 교환을 합니다. 국가 간에 서로 물물 교환하는 것이 뭡니까? 국제 분업이죠. 이 국제 분업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됩니까? 무역이 됩니다. 국제 무역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상식이죠. 뭐 에티오피아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생산 못하죠. 거기는 커피밖에 못하죠. 대한민국은 커피 농사 됩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주고 너희들 커피 갖고 좋아. 이것이 무엇이냐? 분업이다, 분업.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국제 분업이 되고 이것이 바로 무역의 태동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국제 분업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18세기 스코틀랜드죠. 계몽주의자인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이 태동이 된 겁니다. 이 시장 경제의 태동이 된 것이 애덤 스미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 중간에서 화폐라는 것들이 야, 불편하다.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데 감자 없어서 서로 뭐 불편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낀 게 화폐죠. 그럼 화폐는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더 많은 돈을, 재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지불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많은 가치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화폐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죠. 이 화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화폐라는 교환 수단 자체가 상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저는 코인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어라, 말아라, 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재 가치가 없는 물건의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교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건 가상화폐죠. 가상화폐라는 이 화폐 수단은 교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런 수단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뭐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 원화도 마찬가지고 상승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승을. 일본이 보시면은 디플레이션 경우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디플레이션 경우에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뭐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폐가. 그 구간이 아주 특이한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 속에, 그리고 실물 자산이 하락할 경우에만 화폐라는 이런 교환 수단이 상승을 하지,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99% 상황은 하락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 가상화폐라는 이 상품 자체가 결국에는 저는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시면은 푸주간하고 뭐 빵집 주인이 나옵니다. 빵집 주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요. 그 비유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데 그 짜장면이 그 짜장면 가게에서 일하는 그 중국집 사장님 있죠. 중국집 사장님은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배고플 것 같아서 짜장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짜장면 주인은 중국집 사장님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짜장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짜장면을 받는 대가로 그리고 화폐를 지불하게 되죠. 중간에 교환 수단인 화폐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 이기적인 거예요. 서로. 내가 짜장면이 필요한 사람은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 돈을 주고 짜장면을 사는 거고, 이 짜장면 중국집 사장님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18세기에 나온 국부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은요, 중간에 재화와 주회화에 끼어진 중간에는 항상 교환 수단이라는 것들은 화폐가 있다. 이 화폐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보다는 내일 더 화폐가 가치라는 이 화폐의 가치란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된다.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탑 1%라고 하는 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사람들,
아니면은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극화를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에서 맨 밑에 있죠. 바텀 피프스라고. 네, 요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안 했습니까? 이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하나입니다. 365일 중에 단 5분입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이미 정답지를 다 받아놓고, 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보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고도 눈에도 보고도 단 5분도 생각하지 않고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놀라운 결과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